임의로 소득을 줄여도 되나요, 근데? 이 직장을 그만둬서라도 소득을 낮춰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은 되겠지만 법원도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. 안녕하세요.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김우찬 변호사입니다.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보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서 계산을 네네네. 해보면 그렇죠. 사실 단순한 문제거든요.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기간을 곱하면 그게 총 변제금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월 소득을 낮추거나 줄이거나, 생계비를 올리거나, 높이거나 기간을 줄이거나 그렇죠. 그렇죠. 그거가 될 것 같고 네. 그다음에 뭐 추가로 덧붙이자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해야 되니까 네. 내 재산의 가치를 낮춰놓으면 적어도 청산가치가 높아서 변제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은 안 발생하겠죠. 제가 뭐 봤을 때 뭐 체제 상계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기간 또 사실 내가 자의적으로 뭐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그렇죠. 말이에요.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소득인데 그러면은 소득을 줄이면은 변제금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단순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임의로 소득을 줄여도 되나요, 근데? 근로소득자인데 임의로 소득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네. 지금 직원분들이 예. 월급 다음 달부터 100만 원 덜 받을래요 하면은 전 좋죠. 사실 대부분의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들은 네. 직급에 맞는 호봉이 있는 거, 연차에 맞는 네. 호봉이 있는 건데 네. 뭐 그걸 줄이는 건 쉽지는 뭐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뭐 이직을 해서라도 이 직장을 그만둬서라도 소득을 낮춰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진행은 되겠지만 네. 그런 배경이라든지 네.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도 궁금해하긴 하겠죠. 그렇죠. 통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급여를 낮추는 형태로 이직을 하는 거는 개인회생의 법원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소명을 당연히 요청을 하겠죠. 그렇죠. 법원도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.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어린이집 가야 된다, 유치원에 가야 돼서 어쨌든 내가 요 회사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만큼 오전에 일을 안 하는 대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급여가 네. 줄어들었다. 네. 이런 사유는 어떤가요?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케이스는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케이스도 있고 원래 소득 활동을 좀 장기간 하시다가 아기를 이제 육아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회사를 그만두셨어요. 그만두시고 소득이 없으니까 파산을 하셨죠. 그것도 파산이 그냥 인정돼서 통과된 케이스도 있어요.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명이 안 되고 법원이 봤을 때는 이거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고 네. 하면 법원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? 조금 이상하다. 하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허위로는 볼 수는 없다. 이제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조건부 인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, 조건부 인가라는 건 말 그대로 매년마다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변제 투입하라는 거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이유도 없고 갑자기 소득이 확 낮아졌네? 만약에 허위로 소득을 낮춘 거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뭐 그건 당연히 이제 개인회생 기각되겠죠. 네. 결국에는 뭐 좀 의심스러우니 내가 관리를 하겠다. 네. 거죠. 네. 그렇게 해서 뭐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동안 보고해라. 여기서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네네.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내 통장에만 그게 안 찍히면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세금 신고되고 뭐 4대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그 소득은 그대로 동일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 통장에 원래 250만 원이 찍혔었는데 내 통장에는 다음 달부터 200만 원만 찍히고 50만 원은 제 다른 친구 사람. 계좌로 아니면 저희 뭐 부모님 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득을 나눠갖고 하면 내 통장에는 200만 찍히니까 그걸로 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원천징수라는 게 있고 그 원천세 납부한 내역들도 분명히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거는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런 그냥 영양가가 없이 그냥 소득은 동일하고 받는 방법만 복잡해진 것에 불과하다. 복잡해지고 오히려 법원의 의심만 더 사는 거죠. 법원의 네. 어떤 인상도 나빠지고 그렇죠. 여러 가지 네. 힘만 네. 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최저 생계비를 이제 높이는 거. 사실 근데 최저 생계비라는 건 이제 부양 가구 수의 어떤 영향을 1차적으로는 받는데 이거 외에도 어쨌든 내가 생활을 하는데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? 뭐 월세도 있을 수 있고요. 네, 의료비도 있을 수 네, 있고요. 최저 생계비 이외에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있을까요? 자녀를 몇 명을 이제 부양가족으로 넣을 거냐, 아니면 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느냐,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1인 가구로 인정받냐, 2인 가구, 3인 가구로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큰 차이가 되는 거고,
그다음에 이제 뭐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로 좀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죠. 근데 사실 이거를 진행하는 채무자 입장에서 네. 이런 거를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상담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무실에서는 잘 잡아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떤가요? 잘 잡아주세요? 그렇죠. 질문 필수적으로 있죠? 이제 질문지에 있어요. 미성자녀가 있느냐. 그럼 미성년자녀를 또 부양가족이 넣으려면 배우자의 소득도 고려돼야 되니까 이제 배우자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. 그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도 이제 동거를 하시는지, 용돈이라든지 어떤 부양한 이력이 있는지, 의료비 같은 경우들도 뭐 질병이 있으신지 저희가 또 여쭤보고 있고 하니까 웬만해서 뺄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최대한 다 빼려고 노력을 하죠. 네. 그래서 사실 요거 이제 개별 항목 자체도 사실 드릴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네. 이건 좀 다른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고요. 네, 네. 어쨌든 오늘은 이제 사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간단하다라면 또 간단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또 개별적인 쟁점들이 많고 또 각자 사정에 따라서 또 검토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좀 개괄적으로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